이상으로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예약률이 50%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령층인 60세에서 74세의 예약률 역시 49.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 놓은 만큼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자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백신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 없이 국민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가족과 지인 모임을 비롯한 개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백신의 정치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불교계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지몽 스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600명대로 다시 올라온 건데요. 이 중에 지역 발생이 637명, 해외 유입이 17명이었습니다. 서울이 245명, 경기가 159명, 인천이 23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총 427명, 전체의 67%였고요. 그해 지역에서 이제 부산, 울산에 각 27명, 경북 24명, 대구 23명 이렇게 영남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충북이 21명, 이제 강원, 경남, 충남 각 16명, 대전, 전남 각 10명, 전북 9명, 광주, 제주 각 4명, 세종 3명이었는데요. 노래 연습장, 유흥업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최근에 유행성과 관련해서 확산과 억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힘하고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 방역의 노력이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이런 좀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이런 정도의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수준을 유지하면 이후에 이 6월에 예방접종이 끝난 이후에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같이 나타나면서 좀 이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감안해서 이후에 대응을 좀 조절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나 국내에서 확산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방역적인 어떤 긴장도가 떨어진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들이 더 이완되면 지금 감염이 더 활성화되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방역의 어떤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함께 잘 해줄 것을 이제 좀 당부하는 그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역 당국은 오히려 모든 종교계에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거듭한 덕분에 불교 관련 이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집단 감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줄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이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이제 표했는데요. 특히 불교계에서는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등회, 법회 이런 것들을 취소하거나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계의 해주는 부분,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돼서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방역수칙을 따로 점검을 했는데 이 경기도의 경우에 사찰 등의 종교시설 이제 200개가 넘는 곳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했지만 좀 시설 방역 관리 및 이용자 방역수칙은 준수되고 있다. 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찰 228개소에 대해서 특별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 방역수칙 준수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종교계는 과거에는 사실은 종교계를 통한 집단 감염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종교계에 대한 어떤 곱지 않은 시선도 일부는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특히 오히려 지금 상황은 좀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면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가족 간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개별 접촉을 통한 지금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수도권에서 모임과 학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수도권 지역의 지인, 가족 모임과 관련돼서 지난 12일 이후에 총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런 사례인 거고요. 인천 남동구 가족 학교 관련돼서 12일 후 16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고 또 서울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사례에서 17일 이후 이용자 10명, 가족 1명 이렇게 11명이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경기 부천시 견본주택과 관련된 감염 15일 이후에 총 10명이 확진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청권에서 이제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다수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의 보험회사와 관련돼서 16일 이후에 10명이 확진이 됐고 또 청주의 이 전기회사와 관련돼서도 15일 이후에 8명이 양성 판정받은 사례가 이제 꼽히고 있고요.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체대 입시학원 관련돼서 17일 이후에 8명이 확진됐고 아산시 목욕탕 관련 사례에서도 16일 이후에 8명이 확진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에 있는 식약처에서도 그러면 아마 내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숫자는 600명대 중후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찬가지의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집계된 신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된 확진자 수가 654명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감염자가 계속 줄지 않는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방역당국은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령층의 예방 접종 예약을 좀 해달라 이렇게 거듭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50%를 좀 넘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도 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이득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오늘 설명을 한 이런 사례를 보면은 최근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12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입소자와 종사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한 이 종사자 입소자 중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백신 접종이 많은 어르신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이제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일가족 중에 접종을 받은 70대 노인만 감염을 피한 전남 순천의 가족 감염 사례도 있고 또 충북 괴산군 교회의 이제 백신 접종자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이런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심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파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이들의 약 96%가 코로나19로 항체를 생성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무조건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라는 것을 거듭 이제 강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뉴욕의 경우에 집단 봉쇄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인데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조만간 봉쇄를 풀 것이다.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백신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한 육군부대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 검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육군훈련소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이름의 계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계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대 폭로. 급식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예. 사진과 함께 막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계정인데 네.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어떤 부대의 간부 한 명이 지난 15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이 간부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10일이었고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한 병사도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이 병사에 대해서 단순 감기로 진단을 해서 3일간의 격리 조치만 받게 했고 또 이 병사가 PCR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지만 이 부대 다른 건부가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거거든요. 군의관이 감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였다는데 병사가 계속 검사를 요청하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어떤 군대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PCR 검사를 하기엔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당신이 PCR 검사를 받고 진짜 확진이 되면 미리 말 안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만연했을 때 그럴 때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참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당연히 부대 내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이제 확진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이게 이 무슨 일인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기본적인 우리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도 뭐 한참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기도 하는데 육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육군은 이 소속 부대 장병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이제 표명하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단 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 276명에 대해서 PCR 검사를 했고 보건당국 기준 접촉자 등에서 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추가 확진됐고 나머지 27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 내용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발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한미 정상회담 쪽으로 좀 돌려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에 도착한 뒤에 현지 시간 20일 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를 하는 걸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22일 토요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뭐 통역만 배석하는 단독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회담 결과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이 어떤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어떻게 이제 합의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공동 성명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백신 협력이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방미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백신 협력 강화를 제시를 했는데 이 백신 기업들의 투자 협약식 이런 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을 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찾는 이런 이제 일정도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소화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출국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 출국 직전에 서울공항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여당 지도부가 이제 환송을 위해서 나왔는데 환담을 가졌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외국 정상들하고 비대면 화상 통화만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첫 순방이어서 기대가 크다.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다라는 내용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그리고 대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이러한 이제 과제를 좀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문제 잘 알고 있다. 대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자리에 보면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참석을 했는데 미국의 어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긍정적인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랩슨 대사 대리가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브리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과 뭐 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빈 방문이다. 아니면 실무 방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이번 방문 형태는 이제 실무 방문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문한 것과 동일한 이제 형식의 이러한 방문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형식적 의전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형태라 하더라도 실 내용으로는 뭐 국빈 방문에 준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용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어떤 뭐 중요도에 따라서 뭐 영부인이 이제 동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염려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방미단의 규모 자체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네. 실제로 그래서 공식 수행원 규모도 평소에 이제 방미할 때랑 비교해서 절반 가량으로 이제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도 좀 이제 참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감안해야 될 게 이 질 바이든 여사의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이 이 방문을 하게 되고 이제 일정을 수행하게 되면 사실은 카운터 파트너의 일정을 같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하고 질 바이든 여사하고 같이 일정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최초의 투자 퍼스트 레이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영부인이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에서 장문 교수를 계속 했는데 영부인이 되더라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 일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제 방미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갈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백신 문제는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대북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 그럼 미국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쿼드 참여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눈으로 사실 이 모든 사안을 보면은 백신 문제도 그렇고 무슨 뭐 이런 뭐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국제 정치학에 연관돼서 지금 사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방미를 했을 때 쿼드에 뭐 이렇게 좀 참여국 중에 하나로 좀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즉 대중전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이제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제5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쿼드에 대해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는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제 추진하기 위한 이런 좀 협력 관계를 맺는 그런 국가들의 모임인데 만약에 확대한다고 하면 아마 이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쿼드라는 게 다객 4개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확대하면 이제 이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지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진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인 것이고 이 쿼드를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영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이 차원에서 한국이라든가 아세안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점에서 보면은 쿼드 자체에 이제 참가하라 또는 쿼드 플러스의 형태로 뭔가 입장을 같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다른 트랙으로 또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그때 북미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전에 오바마 정권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든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여러모로 이제 우려가 됐었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제 대북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 맺었던 협의나 협상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합의 이런 것들을 좀 뒤집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컸는데 일단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좀 K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단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싱가포르 합의 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루어졌던 최소한의 합의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좀 앞으로도 대북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둔 우리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히 다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면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귀국 후에 야당하고 이것을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뭐 쭉 얘기했듯이 코로나19 백신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회복 그다음에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 압박 이런 난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외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를 같이 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손질에 나서면서 당황 안팎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송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수정이 있는 겁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LTV 90%까지 뭐 이렇게 대출 완화를 해준다. 이런 주장을 한 연장선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LTV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 정부도 LTV 완화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곧 이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별개로 이제 6% 얘기는 인천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가령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50%, 이 집값의 50%는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한 거, 10% 또 다른 10%는 이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이렇게 이제 좀 조달을 하고 나머지 30% 중에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나머지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 이런 논의를 상당히 구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빚내서 집 사는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대책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월세를 내든 전세금 이자를 내든 돈을 빌려서 집을 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돈의 이자는 주거비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좀 창의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가 좀 엇갈리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LTV 90% 완화 발언,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은 와전된 것이다라고 이미 평가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 주택 가격이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LTV 90%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면전에서 이제 비판하는 이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강병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송영길 대표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는 뭔가 충격과 공포의 공급 대책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준 세제 혜택을 좀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좀 폐지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이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단기간에 이제 좀 시장에 내놓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이제 세부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민주당이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17일 최고위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보는 앞에서 이제 했던 발언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부겸 문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 집값 안정이란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런 것들의 요구 그리고 논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즉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 가령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의 혐오 시설이 없는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또 나눠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관심사인 LH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LH공사는 거의 이제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국민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지금 내용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과 척지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안전관리가 미비하고 하청업체를 막 쪼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김 총리 발언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김부겸 총리가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무식한 척이다. 편가르기 표계산에 빠져있는 무책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무식하다라고 한 이유는 네. 소득과 자산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는 발언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된 때, 즉 이제 집을 팔 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려면 양도소득세의 실효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토지공 개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토지공 개념 얘기도 나오고. 얘기하고 조금 더 그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이제 상당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즉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것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이런 맥락과는 맞지 않는 대책이다라는 거고,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대책은 양도소득세를 더 얻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양도소득세를 또 일부에서는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또 그런 흐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로소득을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종부세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그래야 될 또 정당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나치게 이제 좀 개념에 대한 논의로 지금 윤희숙 의원을 끌고 간 건데, 굳이 이걸 정치권에서 이 개념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크게 벌일 필요가 있는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동안에 뭐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또 이른바 뭐 글로벌 스탠다드다 얘기를 하는 게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줄이자. 그러니까 거래세는 줄이는 게 맞다. 이런 방향을 얘기하고는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정리되려면 당정 간에 특히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유에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 야당 이렇게 좀 의견이 쭉 갈리는 그런 구도면 사실 협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의견 접근을 하고 절충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당 내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 우선 좀 이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상황이고 아무것도 일단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 뭐 부분적으로 논의된 부분을 하나씩 꺼내면 정책의 혼선만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논의한 내용, 뭐 LTV를 뭐 높인다든지 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5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책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연등회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큰 경사가 있었는데 불교계가 올해도 연등 행렬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봉축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요.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이 자비의 실천에 부처님도 염화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정치권도 메시지는 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세계가 분열과 갈등, 반목과 대립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불교가 과거의 호국 불교 이러한 이제 개념으로 국난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이제 하나로 뭉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면서 정권의 무능과 위선이 대한민국을 네오웨안의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겠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더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각 정당별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출마 선언 직후에는 광주를 찾아서 좀 지지자들과 만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의 마음을 굳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좀 생각이 됐는데요. 그리고 대구에 오늘은 또 가서 민심을 좀 두루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구에 이어서 이제 광주에 가는 이런 일정 좀 지역 영남과 호남을 이제 아우르는 그러한 일정으로 본인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한 그런 이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주호영 의원은 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일종의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한데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혁신과 통합의 양 날개로 정권 교체의 큰 산을 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대통합위원회와 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을 시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합위원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미래비전위에서는 당내외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공약과 정책 방향을 정립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비례대표 절반을 청년과 호남에 할당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 내일 한다면서요? SNS를 통해서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제부터 출마 선언문을 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이제 좀 세대 구도가 중심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 이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중진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1위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른바 이대남 문제, 좀 젠더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여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반대되는 이러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신구 세대의 갈등 뭐 어떤 이제 구도로 짜여질지 당권 경쟁이 어떤 구도로 이제 이루어질지 대단히 관심사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통합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선거 전후에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를 통해서 안부도 묻고 또 의견을 좀 나누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같이 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이제 호응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 정치 세력들과의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먼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의 진실한 깨달음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자꾸 중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럼 제3지대에서 그러면 역할을 찾는 거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수행원 없이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전기공학부 정덕균 석좌 교수와 함께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 안내로 이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서 4시간 동안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질문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다는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포토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했다는데 다소 이제 문과적인 이러한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역시 이제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이 모레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관련 없다고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지 모임처럼 이렇게 좀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현상과 공정 이런 것들을 주제로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다고 해서 이게 어떤 지지 모임 이런 모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진중권 전 교수도 이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섭외를 할 당시에는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자신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그러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하는데 언젠가 같이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뭐 정치적 상상력이긴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 움직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도 내일 출범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내에 이제 좀 우군이 다소 부족한 거 아니었냐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줄여서 성공 포럼이 20일 공식 출범한다라는 건데요. 경기 성남 분당을의 재선 의원이 김병욱 의원이 보도자료를 이제 냈습니다. 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20일 오전 10시에 이제 창립식 및 기념 토론을 가지고 성장과 공정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좀 이제 토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5537님께서 따끔한 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아따가 김성환님께서도 고령층이라고 하십니까? 언론에서 60에서 74세를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 무슨 고령층인가요? 정말이지 전 70을 훌쩍 넘었지만 어르신 고령층이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좀 우리 발언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마음만은 10대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참 근데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인데 자꾸 고령층 하는 것은 듣기 안 좋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가 끝나기를 염원하는 불교계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조계종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국민을 향해 거둔 총과 칼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미얀마 군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지몽 스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자비를 강조하고 살상을 금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데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불교에서도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인데요. 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기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서로 이게 상호 의존하고 있고 또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과 행복이 나만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얀마 유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에 우리는 이어지고 연결된 존재이기에 아픔과 고통에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깨닫고 주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돕는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민 90%가 불교도인 대표적인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천불 천탑의 나라라고 하죠. 그 불교 국가로서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인 무자비한 총살과 폭력이 자국민에게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 잔혹함이 끝이 어딘가 모를 정도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미얀마의 시민의 참상을 접하다 보면 발을 동동 구를 수가 구르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이 2달 전 스님께서는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들과 도심을 오체 투지로 행진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기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올 2월 1일 이후죠.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 도움과 연대를 줄곧 요청하였습니다. 네. 특히 유엔의 보호 책임 원칙인 R2P 개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각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개입을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대량 학살이 예상되고 있는 긴박함 속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절하고 간절한 미얀마 시민들의 열망이 국제사회와 유엔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오체 투지에 임했습니다. 이 도심을 한 6km가량을 오체 투지로 행진하셨다고 네. 하는데 이게 한 1,500에서 2,000배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스님께서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전에도 오체 투지를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날만큼 이렇게 오래 하고 많이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때 함께한 미얀마 학생들도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체 투지 행진을 한 미얀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다고 얘기하던가요?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죠. 또 본국에는 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으니까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 미얀마인들은 학생들입니까? 그 유학 온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예,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오체 투지 행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미얀마 현지에 전해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미얀마 현지에 있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조회수가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졌고요.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달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수백 개 응원과 뭐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미얀마인들이 지금 사실 한국하고는 굉장히 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먼 곳에서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오체 투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때 얼마나 이렇게 그 미얀마 국민들이 이 상황 자체가 두려움과 참 이렇게 공포와 알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이 위기 의식에서 갇혀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
많은 이렇게 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체투지 행진 끝내고 유엔 인권사무소에 성명을 전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혹시 또 네네. 답은 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답은 예. 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서 한 3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생을 멈추고 군부의 즉각 퇴진을 갖다가 요구했고요. 또 민간 정부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하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미얀마 시민에 대한 군부의 폭행이나 체포, 고문, 살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응당하는 처벌과 조치를 실행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네네. 스님께서 조계종에 계신 다른 스님분들과 미얀마 특별입국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왜 미얀마를 가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오체 투지 후에 참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대량 학살이 또 예고되고 있는 상태고 그 유엔이나 국제사회도 또 침묵을 하고 있었고요. 그 미얀마 시민들이 겪고 있을 상실감이나 공포나 슬픔을 함께하고 또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고 또한 또 군부의 악의적인 마음을 그치게 만드는 기도를 직접 미얀마 입장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얀마 외교부는 특별 입국을 허가했습니까? 입국을 불허했고요. 예. 한 달 뒤에 이제 입국을 불허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입국을 불허한다. 예. 미얀마로 올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네네. 지금 뭐 현재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미얀마 네네.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어떤 활동 앞으로 이어갈 계획이십니까? 네, 참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미얀마 현지 불교계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한국 내에 이제 약칭 이제 미얀마 지지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쪽하고 지금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대로 현지 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하는 역할과 또 미얀마 현지에서 또 하는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에서 이 미얀마 불교계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종단 내에서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미얀마 진국구로서 이제 민주화 기운을 이제 모금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금을 아직 전달을 하는 상태는 아니고 있죠. 네. 내부적으로 의논해가지고 또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할지는 아직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미얀마 사태를 더 각별하게 보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스님께서는 맞습니다. 5.18 희생자 추모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5.18을 겪은 국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좀 미얀마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점 있다면요. 네네. 우리가 5.18 민주화 이 운동에 대해서 그날의 진실을 드러내고 또 그 희생에 공감하면서 또 정신을 배워나갈 때 비로소 이 5.18의 5월과 바로 마주하며 세대를 아우르며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온전하게 개성하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과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왜곡과
패매로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지 결코 화합된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41년 전 그날 광주 시민은 진실을 알았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만 깨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불의와 부당함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라는 이름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미얀마 사태뿐만 아니라 5.18 그리고 또 최근에 아동학대 사태 문제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종교인으로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한 개인의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얽히고 설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불교에서는 이런 사유를 연기적 사유라 그러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내 주위에 이제 있는 관심과 배려로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할 때 우리 개인과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참된 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고통받고 아픔이 있는 곳에 종교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차별 없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 국민과 또 미얀마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중생이 사는 삶은 끝없이 이 희노애락을 반복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 이 우주가 또 각각 또 서로 직간접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코로나19로 예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고통이 조금 길 뿐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고통을 바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가짐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반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고 왜곡하면 그 고통은 더 길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먼저 본인에게 듬뿍 주시고 또 그 자비심을 내 가족, 내 주변, 이 사회 또 지구촌으로 넓혀서 마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에게는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 1162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과 안녕도 빌면서 미얀마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찾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런 의견 또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지몽 스님이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6.6도라 평년보다 2.8도가 높았고 강릉은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